안녕하세요. 오늘은 93회 기출문제 특별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2페이지이시고요. 네, 93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적송품 이렇게 나왔는데 기말재고의 소유권 누구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적송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인데 내가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보낸 물건은 우리가 적송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송품은 누구의 재고자산이다? 수탁자, 아니죠. 누구의?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1번이 그냥 바로 정답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이거 앞에서 재고자산 그리고 또 앞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풀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적송품, 시송품은 구매 의사 표시를 할 때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부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재화를 인도했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차품은 계속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선적진도 조건하고 그 다음에 도착진도 조건이 있다. 그럼 소유권은 선적지는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도착지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네. 자산의 내장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기업 실체의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기업 실체의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3번이 일단 정답일 것 같고요. 4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해, 순자산으로서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네. 3번은 우발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발 자산. 그러니까 현재는 자산이 아닌데 나중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우발 자산, 우발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 자산의 대표적인 게 소송 중일 때, 얘는 마찬가지 소송 중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 소송 중인 사건 중에 승소할 확률이 높으면 우발 자산이 되는 거고 패소할 확률이 높으면 우발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발 자산이나 우발 부채가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주석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재무상태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다음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끝났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기업 실체의 공준. 우리 공준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공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공준 혹은 기본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회계를 하면서 기본 전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계속기업은 우리 회사는 영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기업 실체의 공주는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매 보고 기간마다 결산일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는 전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공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로 끝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그냥 공짜 4번이죠. 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라 했죠. 그렇죠? 네,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냥 공짜 3번이네요. 감자 차익 뭐죠? 네, 자본잉여금. 그쵸? 네,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무실 청소비를 현금 지급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책상을 현금 구입했으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렇죠? 책상, 부품이라는 자산이 생기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원가 100만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120만원이 됐으니까 20만원만큼의 평가이익이 생겼죠? 빙고. 두 번째는 900만원의 을회사 주식인데 장기 투자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할 거니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단기 매매 증권만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비유동부채 어떻게 외웠어요? 사, 장, 퇴, 사채, 장기차익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9번. 다음 중 제조경비 항목 중 단기 원가의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단기 원가 계산의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은 4번인데 우리가 경비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이런 설명을 조금 안 드렸었는데 제조경비에는 우리가 월할 경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경비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급 경비라고 하는 게 있고 발생 경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경비를 4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월할 경비라고 하는 것은 대금의 지급을 1년 단위로 하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고정비가 월할 경비에 해당해요. 감인보세.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가 얘기를 할 때 이 고정비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개월수로 계산을 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측정경비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경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어떻게 해요? 검침, 사용량에 대해서 단가를 높여서 우리가 사용액,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당월 측정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측정액을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번 달에 지급액은 지난달치를 납부를 하게 되죠. 전기요금 고지서가 항상 다음 달에 나오니까. 그래서 지급액은 이번 달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측정액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경비는 그때 우리 원가역에서 얘는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비는 다 지급경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감인보세 빼고 측정액은 뭐 있어요? 전력비하고 수도광열비, 가스수도료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겠고 그 외에는 다 지급경비예요. 발생경비는 감모손실을 우리가 발생경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모손실. 그러니까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제조경비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월할 경비는 나누기 개월수.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지급 경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얘를 문제상에서 제조경비 항목 중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외주가공비는 직접 제조경비예요. 외주가공비는 직접 제조경비고 나머지 3가지는 간접 제조경비. 그것은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인보세가 나오면 얘네들은 고정비, 얘네들은 나누기 개월수로 해서 월 사용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직접 재료비는 6만원, 제조간접비는 99,000원,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10%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노무비는 얼마일까? 자,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가공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료비가 지금 얼마래요? 6만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99,000원. 그래서 노무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죠? 네, 노무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몇 프로래요? 10%. 그럼 제조간접비는 몇 프로? 90%가 되겠죠? 둘의 합이 가공비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결국 90%가 99,000원이니까 얘를 90%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90%로. 그러면 누구의 값이 나온다? 가공비 전체. 항상 100%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90%로 나눠주시게 되면 가공비는 11만원입니다. 11만원에 10%니까 11,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선택 가능한 대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원가 차이를 의미한다.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기회 원가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실 아니죠. 기회 원가 넘버 2라 그랬죠? 그렇죠?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기회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중 틀린 것은 종합 원가는 대량 생산, 종합 원가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 개별 원가는 공정별이 아니라 제조 지시서별로 우리가 원가 계산. 그쵸? 네. 공정별 나오면 무조건 종합 원가 계산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개별 원가 계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네. 자, 13번. 부가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재화가 환입됐을 때, 네.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한 경우, 이건 그냥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발급을 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중 발급한 경우,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다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착오에 의해서 잘못 발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세무 조사를 해서 거꾸로 조사 통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해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조금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럼 불공, 접대비, 토지, 면세.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는 뭐라 했어요? 면세는 농축수임산물, 교육서비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의료보건.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역의 운송 용역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면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서비스 용역은 면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많이 맞으셨나요?